경상대학교에서 온 김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 진주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쩌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광주의 전남대학교 있잖아요. 전남대학교가 이 전라남도의 거점국립대학교인데, 우리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의 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다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부산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했는데 거기는 초등학생 90%.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나 강연이나 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하게 되면 가장 쉽게 강의를 할 때가 저랑 비슷한 전공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가 가장 쉬워요. 가장 어려운 상대가 초등학생,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순으로 올라가요. 대학원생,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비전공자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용어 선택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꺼리낌 없이 물어보셔도 되고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피부톤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 문의가 왔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떠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들을 분들한테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잡은 게 겨우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도 피부과 말씀하셨지만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다. 이 제목을 보고 오늘 강의는 무슨 내용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 같다. 세포를 잡는 거? 야, 우리 초등학생 박수. 야. 또 다른 내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소재, 화장품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주 멋있고 좀 이쁜 여성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화장품하고 좀 거리가 멀죠? 생긴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화장품 공부를 안 했었어요. 저도 화장품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바라봤던 화장품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화장품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과학 터치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학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를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학도, 자연과학도, 뭐 의학도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과학의 범주가 이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범주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소양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과학이고 두 번째는 응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은 뭐냐면 탐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작업, 요거를 순수과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꽃을 봤어요. 저 꽃은 왜 빨간색일까? 저 꽃은 왜 노란색일까? 이 꽃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런 걸 순수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용과학은 뭐냐면 이 순수과학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과학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고, 현재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물로 무 자르듯이 쫙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그 순수과학에 나온 결과가 응용과학에 활용이 되고, 응용과학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과정이 순수과학에 또 응용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상황인데, 2019년도 지난달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 여기 우리 학생 두 명,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휴대폰이 하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소형화된 반도체들이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반도체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작동이 안 돼. 그게 뭘까요? 전기. 배터리.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이 배터리의 성능이 아주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용량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개발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요즘 친환경 자동차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발전되거나 발명되지 않았다면 아마 핸드폰도 굉장히 커졌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AA나 3A나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넣어서 갖고 다녀야 될 거고, 조금 쓰면 금방 없어지고, 그럼 다시 사서 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 상용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인류에 공헌한 바가 크다라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분은 이 요시노 아키로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일본의 이제 메이저 대학이라는 데에 계신데, 그 전에는 회사원이었어요. 연구원, 회사에 있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 같은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호기심이 연구의 주요한 원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갖고 폭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서울과 5대 광역시에서만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진주는 소도시라서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듣고 싶으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가서 부산에 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소도시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간접적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이러한 기회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현상을 열심히 찾아다녀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경험치를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이런 리튬이온 전지 개발 같은 응용과학도 발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순수과학이 없으면 응용과학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수과학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 시간에 뭐 막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저 뒤에 앉아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간단해서 만들었습니다. 간단해서 자, 지식과 의문점, 물음에 대한 상관관계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요 느낌표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물음표는 이제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뭐 다 아시다시피 X축이 느낌표, 지식이에요.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음표는 적어진다. 이런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음표가 늘어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오른쪽. 왜 오른쪽이 맞을까요? 알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니까. 아, 박수! 야, 이 학생은 장학생.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알고 싶은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궁금증에서 출발해요. 여기 여학생들이 많아서 야구 좋아해요, 야구. 기아 타이거즈. 옛날에는 엄청 잘했어요. 맨날 1등 했어. 지금은 조금 힘들어 하죠? 기아 타이거즈가. 옛날에 손동열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투셨을 때 맨날 1등 했어. 근데 여성분들 중에 야구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던데, 광주 분들은 아마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야구 자체를 안 봐. 왜 안 보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나를 잘 옆에서 보면 우리 집사람은 야구의 룰을 몰라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니까 저 안에 사람들이 치고 달리고 받고 던지는데 저 사람이 왜 아웃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저 사람이 투수가 던지는데 도루라는 걸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 룰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야 되고 룰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예 그 룰에 대한 궁금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이 느낌표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느낌표를 하나 만들면 물음표도 늘어나고 물음표가 늘어나니까 느낌표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노 아키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 외로 호기심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인가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는 좀 내용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순수과학으로 밝혀지는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 응용과학에 응용이 되고 응용과학의 결과 산업화될 수 있다. 이런 그림이에요. 순수과학이 응용과학으로 활용되는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고등학생이 많으니까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자른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유전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가위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주 특이적인 지역에 A라는 유전자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어. 또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어. 이런 게 유전자 가위예요. 재단사가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들듯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재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료제가 없잖아요. 유전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어. 왜냐하면 유전병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체에 그 유전자 부위를 잘라서 틀린 거를 고쳐놔. 그럼 어떻게? 유전병이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위를 잘라내고 고쳐놔. 그럼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요. 어떠한 작물이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4월인가 5월에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 교수님이 오셔서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작물에 적용하는. 그래서 원래는 A라고 하는 작물이 생산량이 100밖에 안 돼. 유전자 가위로 어떤 부분에 유전자를 딱 붙여놓으면 1000이 되고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이 유전자 과일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 노벨상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유전자 가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생물을 막 세균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 방어하죠.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아파요. 감기에 걸리면 아파. 왜 아파요? 감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막 증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우리 몸이 금방 방어를 해. 감기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 백신 맞죠? 독감 백신 왜 맞아요? 독감에 안 걸리려고. 좀 달라, 그거는. 독감 바이러스, 이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는 자기 모양을 계속 바꿔요. 바꿔서 사실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지.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기억을 해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한 번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들도 세균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의 유전자 안에 표시를 해놔. 내가 들어왔었어 라는 표시를 해놔요. 그럼 이 표시를 해놓으면 요 박테리아가 이 표시해 놓은 요 유전자,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DNA는 상부적으로 뭐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그러니까 또다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장치가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가서 탁 붙어. 그 장치가. 그러면 이 세균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 잘라서 없애요. 사람들이 이 장치를 알면서 이 장치를 그러면 다른 생물에도 적용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유전자 가위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공부하시던 분이 찾아낸 순수 학문의 결과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응용과학 분야로 활용화가 됐고 이 응용과학 분야에서 활용화된 어떤 체계화된 영역 결과가 이렇게 각종 의학 또는 뭐 작물 재배 이런 데 확대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렇게 순수과학이 응용과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요구가 특정한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요.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연두. 마마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제가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엠보싱 알아요? 엠보싱 휴지 이렇게 볼록볼록 골프공 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엠보싱 얼굴을 가진 어른들이 꼭 있었어요. 지금은 본 사람 없죠? 다 돌아가셔서 못 보는 거야.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다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그런 분들이 꼭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얼굴이 이렇게 곰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 아저씨는 어렸을 때 마마에 걸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마를 일으키는 병이 바이러스가 이 천연두라는 바이러스예요. 스몰팍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고 이거야 과학적인 학명은 베리올라 메이저, 베리올라 마이너 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요 천연두의 치사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을 확률이 30에서 75% 정도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죠. 근데 모든 학문 분야에는 아버지가 하나씩 있는데 예를 유전학의 아버지는 멘델이라는 분이에요. 면역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그래요. 이 에드워드 제너는 의사였어요. 영국의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한 거는 아주 대도시 광주에서 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런던에서 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시골에서는 소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의사 생활을 했던 1700년대, 800년대는 천연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동네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천연두 발생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소의 젖을 이렇게 막 짜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를 자세히 봤더니 이 소가 사람이 천연두에 걸렸었을 때 보이는 병증과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제너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렇게 병에 걸린 소를 계속 만지는 사람은 이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름을 가지고 이 소의 병변으로부터 고름을 채취해서 자기 손주한테 처음으로 우두법이라는 것을 시행해봐요. 우두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석영 선생님이 우두법을 청나라로부터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손주에 처음으로 접종을 한 것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없었으면 이 우두법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 거야. 1970년도 말에 WHO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스몰팍스라고 하는 아까 스몰팍스가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이 스몰팍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박멸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WHO에서.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이 천연두예요. 만약에 그 시기에 천연두라고 하는 이 병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에드워드도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야. 이런 사회적 요구가 일정 부분의 과학의 발전을 유도해요. HIV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어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에이즈라고 부르진 않아요. 병이 발병하면 이제 그때는 에이즈라고 부르는데 HIV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근데 에이즈에 감염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HIV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항생제까지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과학의 발전이 유도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강하냐 라는 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의 화장품 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2018년도에 그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총 수출을 약 6천억 불 정도를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외국에. 수입은 5,300억 불 정도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우리나라가 냈죠. 그래서 이 전체 산업이 6천억 정도 된다고, 수출이 6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화장품이 그러면 얼마 정도를 수출을 했냐면, 60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100분의 1.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1%가 화장품 산업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화장품은 얼마나 수입을 했느냐? 16억 불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6천억 불 수출하고 5,300억 불 수입을 했고 60억 불 수출하고 16억 불 수입을 했으면 수출입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수출입 대비 효율이 화장품 산업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품 산업은 60억을 수출하고 16억을 수입했으니까 수출이 훨씬 더 많죠. 수입에 비해서. 그러면 화장품 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산업적 위치에 있냐면 화장품 산업은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에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후방 산업은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농수산이라든지 뭐 유기농업이라든지 이런 후방 산업을 가지고 있고 전방 산업은 화장품 유통 서비스업, 그 다음에 미용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 이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이 같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저렇게 많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품질 좋은 화장품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그러면 무엇이 우리 화장품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이끌고 있느냐면 한류예요, 한류. 대장금이 이끌었어요. 대장금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1등 공신. 태양의 후예 1등 공신. BTS가 1등 공신이에요. 여기는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가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의 바람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화장품이나 의류의 제품을 한국 제품을 나는 구입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의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가서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가 있을 때만 해도 김치를 먹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김치를 먹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또 건강식이라고 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있는 그 여자 직원이 중국 분이었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 원빈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만큼 이런 문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문화 산업은 화장품과 의류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을 특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K-뷰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리아 뷰티라고 부르는데 K-뷰티의 경쟁력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문화산업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문화산업이 K-뷰티의 경쟁력을 올려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돼? 품질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국내 회사들이 그런 품질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권역별로 여기 뭐 유럽권,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북미권 뭐 이렇게 쭉 나눠보면 어디 대륙에 가장 화장품 소비가 많은 데냐면 아시아예요. 놀랍게도.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네,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 그 다음이 북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화장품의 어떤 트렌드가 어떠냐를 알아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화장품, 어떻게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개발할 거냐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소재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첫 번째, 기능성. 기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화장품은 지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이 입술에 이렇게 립밥이나 뭐 이런 거 바르는 학생이 많지는 않네.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수하게 미의 기준을 두고 있는 화장품이 있고 또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화장품은 뭐가 있겠어요? 주름 개선, 미백, 또 여드름 개선, 아토피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여러분들 혹시 줄기세포로부터 추출한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선전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체 유래 기능성 원료 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 생체 유래 기능성 원료는 많은 부작용이 의심돼서 현재는 조금 많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안정성. 우리 몸에 무해해야 돼요. 예전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들이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 연료를 화장품에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 연료를 쓰려니까 이 천연물 소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천연물 소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식물로부터 유래된 천연물. 근데 이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앞마당에 있는 식물이 우리 국가의 자산이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우리나라는 협약국이에요. 이 나고야 의정서의 협약국. 그래서 당사국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증가하면서 유전자원이 그 나라에 국유화돼요. 자산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태국에서 자라고 있는 어떠한 식물에 있는 천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면 태국에다 돈을 줘야 돼.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입을 일정 부분 태국에다 돈을 줘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사면 특허권을 사온 거에 대해서 돈을 주듯이. 그래서 이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면 이게 국가 재산화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이 천연물 유래될 수 있는 어떤 동식물, 광물 이런 거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까 말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쫙 조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으로 집약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연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화장품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또 기능성 화장품 말씀드렸듯이 코스메스티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스메틱 화장품이란 뜻이에요. 파마슈틱 의약품이란 뜻이에요. 그 두 개의 합성어가 코스메슈티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모 제약회사가 기능성 화장품 만들어서 요즘 선전하고 있던데, 피부 미백 관련한.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를 해. 이 코스메스티컬은. 그래서
특정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화장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취급하지 못하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또는 병원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을 이 코스메스슈티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은 크게 이 세 개의 핵심어로 집약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아까도 말씀드린 건 천연 소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화장품법 제2조가 기능성 화장품, 법적으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는데, 피부 미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름 개선, 그 다음 피부를 곱게 태우는 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발 색상,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코스메슈티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메틱스하고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든 코스메슈티컬이든 훨씬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기전 규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기전이 규명되지 않으면 기능성이나 코스메슈티컬로 활용이 안 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피부톤을 말씀드렸는데, 피부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럼 멜라닌의 색소, 침착을 어떠한 것들이 유도하느냐? 뭐 UV, 잘 알고 계신 UV, 그 다음에 공해 물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화장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화장을 싹 지우고 보면 요 눈 밑에 작은 점들이 막 있어요. 기미가 끼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가씨 때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여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미나 부분적인 색소 침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은 우리 어머니의 기미를 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굴을 희생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곧 고3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 이렇게 배곡같이 하얀 피부가 이렇게 얼룩달룩하게 색소 침착이 일어나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까맸어요. 여기에 해당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멜라닌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축적이 되냐면,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 우리 여기 이제, 이 피부가 진피가 있고, 진피 부분이 있어요. 표피 부분이 있고, 이 진피 부분 가까운 쪽에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게 위치하고요.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여기에 보면 까만까만하게 그려놓은 거, 요게 지금 밑에, 이게 지금 포인터가 좀 안 좋은데, 밑에 있는 세포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팔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뻗고 있죠. 여기 이렇게. 요게 멜라노사이트고, 지금 이렇게 검은하게 여기에 막 되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멜라노사이트라는 데서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요. 그럼 그 만들어 놓은 멜라노조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표피세포로 이동해. 그러니까 멜라노조움 안에 그 색소가 침착되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이 표피세포로 이동을 하면 까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물론 아프리카도 이제 그 민족에 따라서는 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흑인들은 멜라노조움의 크기가 되게 크고 뭐 개수도 좀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인으로 갈수록 멜라노조움 사이즈가 좀 조그맣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멜라닌 합성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럼 선크림이 무엇을 차단해줘?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럼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타지 말라고 UV 선크림 바르잖아요. UV가 이 표피세포를 자극해. 그러면 이 표피세포로부터 여기 보면 MSH라고 있는데, 이 MSH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이 호르몬이
멜라노사이트에 신호를 줘. 멜라닌을 많이 합성해라. 그러면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이 세포 소기관에서 멜라닌을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멜라노조움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표피세포로 이동을 해. 그러면 이 멜라노조움이 왜 표피세포로 이동을 하냐면 이 핵 주변에 멜라노조움이 막 핵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으면 UV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UV가 핵에 영향을 주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멜라노조움이 핵을 둘러싸서 UV가 우리 핵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 그 핵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흑인들은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이 별로 없어요. 흑색종은 누구한테 갈수록 많아? 백인들한테 갈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막 활동을 해. UV를 쪼여. 까만해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야 우리 세포를 보호하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매하게도 안 까매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V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다녀야 돼요. UV 차단제는 UV가 피부세포에 자극을 주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UV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소재들이 지금 피부 미백 소재로 사용되고 있냐? 우리나라의 미백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물질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서 우리 엄마나 뭐 우리 언니나 누나나 미백 화장품을 쓰고 있나 한번 보시고 만약에 쓰고 계시다면 뒤쪽에 성분을 보세요. 성분을 보면 요 9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꼭 들어가 있어. 이 9개의 소재는 오른쪽이 이제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을 도식화한 건데 자외선이 도달하면 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 이 효소에 의해서 결국에는 멜라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떠한 소재를 많이 쓰냐면 이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려는 물질들이야. 대부분이. 이 9개의 대부분이. 그래서 9개를 좀 정확하게 보면 이 당나무 추출물. 이 당나무 추출물은 왜 미백 소재로 쓰기 시작했냐면 한지 알아요? 한지. 우리나라 전통 종이. 그 종이를 당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당나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손이 백옥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나무에 피부 미백과 관련된 어떤 물질이 들어있나 보다 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당나무는 아까 말한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당나무 추출물, 그 다음에 감초 추출물도 아까 말한 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부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10 중에 한 8개는 미백 소재 뒤에 딱 보면 알부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알부틴도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효소 억제제, 그 다음에 뭐 알파비사 도롤이라든지, 니아시나마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니아시나마이드는 아까 말한 효소의 억제제가 아니라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노조움을 만들면 표피세포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노조움만 가지고 있고 표피세포로 이동하지 않아. 그 우리가 볼 때 까만하게 안 보여요. 그 멜라노사이트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멜라노조움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니아시나마이드는. 그래서 다른 소재랑은 조금 차별화는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스코백시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가서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우리 녹화하시던 분이 저한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기미가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모님 속을 썩이지 말아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모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비타민C를 많이 드시게 해라.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미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물질들은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C의 유도체예요. 그렇지만 비타민C도 충분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타민C 요즘은 이렇게 타블렛으로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매일 하나씩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 9개의 미백 소재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건 UV 차단제 있잖아요. UV 차단제는 UV가 피부에 닿지 못하게 해서 아예 멜라닌 합성이 안 일어나게 하는 애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건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멜라닌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목표가 같아. 어떤 목표? 멜라닌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목표.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멜라닌을 못 만들게 하는 거는 UV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미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UV 차단제한테 자꾸 시장을 내줘요. 미백 화장품 시장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백 소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 나, 파지라고 하는 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나를 먹는다가 자가포식이에요. 나를 먹는다. 그러면 왜 나를 먹는다고 하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이 세포생물학적인 현상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그 요시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도쿄공업대 교수님께서 자가포식이라는 걸 알았는데 효모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효모가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큰 홀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호기심. 이 홀은 뭘까? 라고 해서 그 공부를 해서 이분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가포식은 뭐냐면 세포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둘러싸. 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게 나중에 라이소솜이라는 거랑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하면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이 싹 파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걸 자가포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라이소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가수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라이소솜하고 어떤 그 아까 말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게 같이 합쳐지면 그 안에 있는 걸 막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pH가 산성 pH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도라이소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라이소솜하고 엔도솜이 합쳐진 거. 그러면 엔도솜 안에 있는 거를 막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파고라이소솜은 우리가 세균이 세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있는 세포가 세균을 싹 잡아먹어. 그걸 파고솜이라고 불러요. 이 파고솜이 라이소솜과 이렇게 합쳐지면 파고라이소솜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아까 이제 오토파고솜. 세포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쌌어. 이거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불러요. 이게 라이소솜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 오토파고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멜라노솜이 생겼어. 그럼 이 멜라노솜이 생겼으면 얘를 세포가 빨리 없애면 하얘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이 멜라노솜을 없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멜라노솜이 자가포식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GFP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RFP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용을 했어요. 이 GFP는 뭐냐면 녹색 형광을 띠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RFP는 빨간색 형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백질이 같이 있으면 무슨 색깔을 띠요? 노란색을 띠게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거는 pH가 낮다고 했죠. 근데 오토파고솜, 그러니까 자가포식체가 라이소솜과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자가포식체하고 라이소솜이 합쳐지면 pH는 어떻게 돼요? 산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산성의 환경에서는 이 GFP라고 하는 녹색 형광이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색만 남아요? 빨간색만 남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노란색을 띠다가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빨간색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녹색 형광과 빨간색 형광이 멜라노조움에서 발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띠죠? 이게 이제 그 녹색 형광과 빨간색 형광이 발현된 거예요. 세포에서. 근데 알파 MSH라는 호르몬을 처리를 하면 세포가 멜라노조움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요. 그 멜라노조움에 대한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서 요 빨간색 형광과 빨간색 형광, 녹색 형광에다가 얘들이 멜라노조움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줬어요. 거기에다 이제 멜라노조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붙여. 녹색 형광하고 빨간색 형광하고. 그러면 이 단백질이 그 형광 단백질을 데리고 어디로 가? 멜라노조움으로 가요. 그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되면 노란색 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물질인데 얘는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과일로부터 추출한 거예요. 저희들이 찾아낸 물질인데 이 베타망고스틴이라는 걸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 노란색이 줄면서 빨간색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녹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야. 녹색은 어느 때 없어져요? pH가 낮을 때. pH가 낮은 거 왜 낮아요? 라이소조움이 걔들을 그러니까 합쳐졌기 때문에 낮은 pH를 띠게 되고 녹색 형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런 화합물이 있는데 자가포식을 억제하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변해. 그래서 이 결과랑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베타망고스틴이라는 이런 물질이 멜라노조움을 자가포식을 통해서 없애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동물 실험으로 화장품의 효능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쥐 등이나 햄스터 등에다가 이렇게 UV를 쪼여서 까맣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 평가를 못하게 되어서 지금은 인공 피부를 씁니다. 사람의 피부를 흉내낸 그런 인공 피부를 가지고 멜라노사이트를 가장 밑에다 깔고 표피세포를 위에다 깔고 한 인공 피부가 있는데 인공 피부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까맸던 인공 피부가 얘들이 이제 베타망고스틴이라는 걸 처리한 건데 하얘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농도 의존적으로 피부 색깔, 멜라닌 함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베타망고스틴이 자가포식을 통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넘어갑시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가포식은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난셀렉티브한 자가포식과 그러니까 선택성이 없는 자가포식. 쟤는 선택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걸 무작위로 없애. 선택적 자가포식은 뭐냐면 특정한 애들만 없애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만 없애. 또는 멜라노조움만 없애. 그런데 세포에 있는 걸 자꾸 없애면 세포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못 살아. 그래서 비선택적 자가포식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 세포가 죽어요. 근데 선택적 자가포식은 특정한 세포 소기관만 없애고 멜라노조움은 사실은 없어도 세포가 사는데 별로 지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자가포식으로 다른 세포 소기관은 건들지 않고 멜라노조움만 없애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자가포식이 요 선택적 자가포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선택적 자가포식이 일어날 때는 요 자가포식 리셉터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베타망고스틴을 처리를 하면 이 자가포식 리셉터가 이렇게 멜라노조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자가포식 수용체는 녹색으로 염색을 하고 멜라노조움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보면 이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하면 자가포식 수용체가 멜라노조움으로 싹 이동해요. 노란색으로 변해. 위에는 빨간색인데 밑에는 노란색이죠. 이 자가포식 리셉터가 특정한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했다는 건 뭐냐면
그 세포소기관이 자가포식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망고스틴이라는 것이 선택적으로 멜라노좀만 없앨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품이 안 됐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까지 했고 세계 7개국의 특허를 출원해 놨어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 심사를 하고 있어. 7개국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쪽제비살이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강변에 혹시 산책하시다 보면 강에 이제 그 물하고 만나는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나무 많이 심어놨는데 그 대부분 쪽제비살이에요. 기찻길에 가면 기찻길이 이렇게 그 사면 위에 있는데 그 사면 무너지지 말라고 심어놓은 것들이 대부분 쪽제비살이에요. 왜 쪽제비살이라고 그러냐면 이 쪽제비살이가 꽃이 피고 여기에 씨가 맺히는데 요게 쪽제비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쪽제비살이라고 불러요. 이 쪽제비살이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냈어요. 그게 아모르피젠이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등록하고 일본 등록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2, 3년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 대학쯤 되면 제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여태까지는 멜라닌 축적에 의한 그 피부의 미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 효소 활성 억제제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이 효소 활성 억제를 타겟으로 하는 소재들은 점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멜라노좀. 그래서 예방은 UV 차단제로 하고 아침에 바깥에 나가기 전에는 UV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집에 오면 화장을 싹 지우고 뭐를 발라요? 멜라노좀을 이렇게 특별하게 없앨 수 있는 여러분들 어머니들 잘 보세요. 여기 주름, 눈가에 주름을 없앨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아침에 안 발라요.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발라. 모든 활동이 쉴 때 회복을 잘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미백 화장품도 주름 개선 화장품처럼 아마 요 멜라노좀을 타겟으로 하고 아마 밤에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 현재 나오는 코스메시티컬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 바르면 햇빛 보지 말라고 그래요. 햇빛을 보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아마 역할 분담이 아마 미백 화장품은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은 예전에는 좀 미의 수단.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면서 남한테 좀 이뻐 보이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은 남한테 뭐 그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화장품도 과학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과학 기술 증거주의라고 해서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계신 미래 과학도들 중에서 세포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와 같이 또 같은 분야에 공부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